반갑습니다.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박태보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박태보는 이제 실존 인물이고요. 예, 인현왕후와 장희빈, 조선 19대 국왕 숙종의 왕비입니다. 그리고 후궁 사이의 갈등, 이게 이제 배경이 돼 있는 작품이고요. 예, 간단히 이제 그 배경을 설명하면요. 장희빈의 원자 출산에 이은 인현왕후의 폐비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인현왕후가 다시 복귀하고 또 장희빈이 사약을 받게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선시대의 격동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라이벌인 이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두 여인의 이 부침에 따라 당시 전국은 세 차례나 환국을 맞습니다. 전국이 계속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주도권을. 정치 주도 세력의 교체를 가져오고요. 정권 교체죠. 그러니까 당시 희생된 학자들 중에 대표가 이제 박태보입니다. 그래서 숙종이 장희빈이 낳은 자식을 이제 원자로 삼고 투기를 한다는 이유로 인현왕후를 폐위시키려고 하자 박태보는 이제 직언을 하면서 온몸으로 고문을 견디면서 의로운 죽음을 맞는 그런 작품입니다. 자, 실존 역사랑 이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역사랑 같이 배경을 같이 맞물려서 공부하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제 본문 학습으로 이제 갈까요? 예. 도사가 나옵니다. 이제 첫 번째 등장인물 도사가 나오는데 이 도사는 각 관아의 심부름을 하던 사령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래서 나장은 또 누구냐? 의금부에서 죄인을 문초할 때 매질하는 일을 주로 하고 또 귀양 가는 사람을 압송을 하는 그런 일을 맡는 나졸입니다. 나졸 쉽게 말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 거느리고 금어문 박. 자, 그러니까 장소가 이제 중요한데요. 항상 금어문 박기입니다. 그래서 금어문은요. 참고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창덕궁의 서쪽 문이고요. 이 금은 오행에서 이제 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수목금 할 때 금 있죠? 호랑이는 또 서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쪽 문이라는 거죠. 창덕궁에. 야,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뭐다? 도사가 나장을 이끌고 지금 어떻다? 금호문으로 지금 와서 크게 소리치는 장면이다. 이 장면을 잘 떠올리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조선시대 7대 권력 기관을 좀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정리하면 훨씬 더 생동감 있을 거라고 여깁니다. 자, 의금부는 이제 어떤 곳이냐? 현재 공수처와 이제 해당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라 그래가지고요. 현대판 공수처가 의금부다. 그래서 판의금부사가 이제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세 개 층은 아닙니다. 당상관 4명, 참상관 10명, 참하관 120명. 이러한 약 130여 명이 지금 의금부에 소속된 거죠. 그래서 당상관의 판의금부사가 종일품으로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이 당상관에서. 그래서 우리 이 작품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에요. 참상관은 이제 종사품이 5명이고 도사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인물이 이제 도사 여기 종육품 5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참하관 낭청이 40명, 나장이 80명인데 이 80명 중에 나장들이 지금 온 겁니다. 일부가.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판의금분사, 도사, 나장, 낭청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규모를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어떤 이야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봤고요. 부담되시는 분들은 이제 건너뛰기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형조가 이제 두 번째 권력 서열이고요. 사헌부, 그렇죠? 포도청, 한성부, 승정원, 사간원 이렇게 7대 권력 기관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이 직급들 한 번에 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자, 지필이라는 건 이제 글을 쓰는 걸 지필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박태보는 임금께 상소문을 올립니다. 충간, 직언을 하는 거죠. 이 박태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도사, 그죠? 의금부사. 이 도사가 어떻습니까? 소리친 장면이에요. 그래서 박태보라는 인물은요, 박세당 아시죠, 여러분? 박세당의 차남이고요. 숙종 때 문신으로 사간원이라든가 이천 현감, 파주 목사, 여기서 이제 은교로 있다가 또 이제 파직을 당한 상태에서 지금 상소문을 올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신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은 그 사람의 존칭입니다. 박태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공이 여러 사람 가운데 일어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당당하죠. 이런 표현들이. 스스로 큰 칼을 가져다. 큰 칼은요. 중재인이 목에 씌우던 형구입니다. 형구.
그래서 길이는 한 135cm 정도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수갑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망건. 자, 망건은 이제 상투를 쓸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밴드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담뱃대를 이제 망건과 종에게 이제 주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져다 모친 어머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박태보라는 인물은 이미 예, 모든 거를 예, 감지를 하고 예,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별의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거죠. 부모님께. 하고 띠와 부채를, 띠는 이제 옷 위로 허리를 둘러매는 끈, 혁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부채를 소매에 넣는데 그 몸놀림이 어떠냐? 다른 사람 같으면 굉장히 당황하거나, 그렇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굉장히 편안하고 안정감 있고요. 얼굴빛이 하나도 안 변합니다. 그리고 걸음걸이도 차분해요. 조용하다는 얘기죠. 이거 머뭇거리거나 어떤 망설임, 주저함이 없는 아주 당당한 태도, 또 차분하고 의연한 이 고결한 선비의 모습이 그대로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인엽, 자 당시에 실존 인물들입니다. 이인엽, 이조판서까지 역임한 사람이고 조대수도 역시 실존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몽신, 자 이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이 세 사람도 역시 인현왕후의 그 중전패를 반대하는 신하들이고요. 약 8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소문을 작성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박태보뿐만 아니라 86명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연루가 돼 있는 거죠. 사실은 이 무슨 때이냐? 응? 자네 혼자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느냐? 어떻게 책임을 혼자 떠맡으려고 하느냐 이거죠. 우리도 세 사람이죠. 당당히 같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 이야기를 하는 장면인데 역시 그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같이 함께 연대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이러한 투철한 선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관료들입니다. 관료. 박태보공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자네들이 함께 들어갈 이유가 뭔가? 응? 짓고 쓰기. 상서문을 내가 집필을 했는데 응? 다 내가 한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대사는요. 박태보는 이제 상소문을 쓴 동료의 죄를 대신하려고 임금 앞에 나서게 됐다. 그러면 좀 틀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상소문을 직접 쓴 사람입니다. 사실 그 박태보가 마지막 수정을 다 박태보가 했거든요. 직접. 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대신하는 게 아니라 책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료들의 죄를 대신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동료들을 대표했다. 뭐 이게 맞는 거죠. 총대를 맸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숙종의 폐비 시도에 맞서서 반대 상소를 주도한 인물이 이제 박태보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단어보다는 대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말하기를 원정은 이제 나름대로의 그 하소연이죠. 하소연. 진술할 때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제발 서로 의논을 하세. 그러니까 우선 위기를 모면하고 원정을 통해서 뒷날을 도모하자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겠죠. 박태봉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내 원정은 내가 할 것인데 어찌 그걸 의논하냐? 차라리 혼자 내가 총대 메고 죽을지언정 이 말이에요.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 가리오 하면서 이 강직한 선비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죠. 그렇죠? 내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자네들 염려하지 마시게. 예, 이 당시에 이제 박태보가 이제 은교라는 관료직에서 이제 물러난 상태에서 상소문을 올린 상태인데, 그죠? 예, 물러난 그러한 관료이면서도 이 상소문을 올렸다는 자체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돈도 실존 인물입니다. 실존 인물인데 예, 소매를 잡고 이제 말을 합니다. 태보야, 어찌 이리 경솔을 하냐라고 하면서 경박하고 경망하고 무분별하고 가볍냐라고 이제 예, 비난이라기보다는 이제 태보의 안위, 걱정을 하는 거죠. 그렇죠? 안타까워하는 말에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지 면박을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페이지를 가볼까요? 예. 자, 박태보의 어떤 면모가 또 드러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박태보 공이 소매를 이제 떨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말을 오히려 웃네요. 그렇죠?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겠냐. 우습다 그건. 영감의 말이여. 내가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정했는데 어찌 죽기를 내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박태보는 여기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요. 집단적 가치를 표상하는 인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이 고고한 지조와 절개를 가진 이 인물의 면모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혹시 또 여기서는 이제 관계된 시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사군자가 나올 수도 사군자를 제재로 한 그러한 그 시조랑
시조나 가사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당대 사회 부층이 추구하던 가치인 지조를 지키는 것에 대한 당위성, 마땅히 그러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이 담겨 있는 대사입니다. 학원은 드디어 들어가니 국문장, 자, 어디로 갑니까 이제? 국문장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국청이라고도 합니다. 국청에서 역적이나 이제 강상죄인 등의 나라의 중죄인을 형장을 가하여 신문하던 장소가 이제 국문장입니다. 바깥에 있던, 자, 국문장 바깥에 있던 오두인, 자, 오두인이라는 사람은 조선 후기 경기도 감찰사하면서 형조판서 등을 역임한 문신인데요. 바로 오두인과 이 박태보가 가장 주동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이 사람이 진짜 가장 상서문의 우두머리가 바로 오두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이 오두인도 의주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박태보랑 함께요. 박태보는 진도로 이제 귀향을 가고요. 이세화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세화 이런 사람들. 박태보 공에 오는 거동을 보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끌려오는 장면을 보고 이제 말을 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배경 지식을 좀 살펴보면요. 당초 상설리에 모여든 선비 중에는 이제 상소문 초본을 넣고 온 사람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박태보가 여러 글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한 사람이 박태보고요. 이 오두인을 상소 대표인 소두, 상소의 우두머리라는 대표, 승정원에 이제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1869년 기사년이라고 합니다. 4월 25일 오후 4시경에 상소를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슬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자, 오두인과 이세화죠. 벼슬이 높고 늙었다. 응? 근데 한 번 죽어서 나라의 은혜를 갚음이 후회될 건 없지만 자네는 젊고 명성이 있다. 그러니까 집에 또 두 노친이 부모님이 계시니 헛되이 죽는 우리 의리가 우리와는 다르지 않냐. 응? 그러니 자네 박태보 이제 원정을 응? 사정을 잘 전해서 우리에게 다 그 죄를 미루고 살 방법을 생각하시게라고 하면서 오두인과 이세화가 박태보를 좀 만류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그리하지 않으면 그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니 원정을 같이 의논함이 어떠하겠냐라고 이제 살궁리를 좀 마련하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상대방의 개인적인 처지를 이유로, 그쵸? 벼슬이 높고 늙지만 당신은, 너는 두 노친이 있자. 그리고 젊고 명망이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말리는 장면이고요. 젊다, 또 명망이 있다, 집에 두 노친이 있다. 이런 건 이제 개인적인 처지죠. 개인적인 상황을 이유로 제시한 거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임금에 나가려는 박태보의 행위를 지금 타일러서 말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박태보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고 대안으로서 원정을 제안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제도에 내포된 논리적 모순을 지적한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박태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감, 영감은 이제 이세보를 의미하는 겁니다. 정산품과 종이품의 관리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제 원정을 어찌 영감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돼서 죽을 따름이지 어찌 기교를 짜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졌으니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정의로움, 지조와 절개가 아주 잘 드러나네요. 그렇죠? 선비자적인 고결한 그런 지조를 잘 드러내고 있고요. 박태보공의 말씀과 기운이 더욱 강계라는 건요. 비분 강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의롭지 못한 것을 보고 북받쳐서 원통하고 슬퍼하는 의분에 가득 찬 그러한 표현이에요. 정신은 더욱 강렬하니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자, 이 부분은 서술자의 주관적 개입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당시 이제 배경을 보면요, 역사적으로 원래 한밤중에는 이제 대역 죄인이라도 국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숙종 임금은 그날 밤, 그렇죠? 기사년 4월 25일 10시에 밤 10시에 창덕궁 인정문에 나와서요. 급히 의금부 당상과 대신 삼사관리들 모조리 부르고 친국할 준비를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임금 입장에서는 굉장히 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읽고 들어가니 문랑은요 당시 그 죄인을 신문할 때 조선을 작성한다던가 낭독하던 일을 맡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사낭청이라고도 합니다. 상아래라는 것은 임금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문목은 이제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걸 읽었다고 합니다. 이 문랑이. 그래서 국문장 지금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죠? 국문장 밖에서 지금 안에 들어온 상태고요. 상소는 이제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글을 말합니다. 자, 핑계하여 거짓말을 꾸민다. 한 것은 또 무슨 말이냐? 네가 이제 박태보가 쓴 글 중에 이제 상소문 중에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설사 내전이라는 것은 이제 왕비의 존칭인데요. 중전을 얘기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현왕후예요. 과실이 있은들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하다.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말실수에 불과할 뿐인데 실제 일로 또 드러난 것이 아닌데 적발한다. 들춰내가지고 망극하다. 한없이 슬프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명을 뒤집어 씌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한 건 또 무슨 말이냐? 서로 다투고 서로 핍박한다. 핍박은 이제 괴롭게 박해한다는 뜻인데요. 이런 것들은 또 무슨 말이냐? 한 몸의 사심을 따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비만기는 이제 임금의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이제 전하던 문서가 이제 비만기인데요. 임금께서 이렇게 하교하신 것인데 전교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꾸민 것은 뭐냐? 이렇게 꾸몄다는 건 항명을 하고 상소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따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흉한 말을 어디에서 들었더냐 하면서 지금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흉한 상소는 누구와 함께 의논하였느냐? 공범을 대라 이거죠. 누가 상소를 주장해서 임금을 배반하고 죄상이 드러난 사람, 즉 인현왕후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을 위해 절개를 세우고자 이렇게 썼느냐 이겁니다. 숨기지 말고 명명백백 밝혀라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주동자와 공범을 모두 자백하기를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들이요. 자, 상소문의 요지는 결국 뭡니까? 임금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유교에서 말한 인간의 도리에 맞지 않는다면 그리하면 아니 된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인현왕후를 폐위하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장면이에요. 자, 3페이지에 가보실까요? 네, 3페이지. 자, 여기 이제 한번 배경을 한번 또 적어봤는데요. 폐비라는 극단적인 명이 내려진 것은 이제 인현왕후가 꿈 이야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꿈 이야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박태보는 이를 두고 언어의 실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냥 못 들은 척 넘어가 주시다라는 얘기죠. 숙종은 이걸 경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인현왕후의 꿈 이야기는 뭐냐면, 꿈에 숙종의 부모가 나타나서 장희비는 전생에 숙종이 사냥해서 쏘아 죽인 짐승이었는데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났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들은 이 숙종은 이제 인현왕후가 장희빈을 모함하는 줄 알고 더군다나 자신의 부모까지 끌어들였잖아요. 여기에 격분합니다. 그래서 패서인이라는 극단적인 명을 내리고요. 상소를 올린 사대부들은 그것이 무슨 큰 허물이라고 패출까지 시키냐고 지금 말하는 장면입니다. 박태보가. 아셨죠? 예, 이러한 배경 지식을 알면 저 훨씬 더 탄탄하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추가를 해봤고요. 예, 이게 좀 부담이 되신 분들은 건너뛰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목을 다 읽으니 상이, 자, 상은 이제 숙종 임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의 존칭이에요. 나장으로 하여금, 나졸들로 하여금 어깨에 몽둥이를 가로지르고 굉장히 위협적이죠. 엄히 물으라 하셨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고 엄한 형벌임을 짐작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보공이 이제 옷깃을 여미고 기운을 낮추어 소리를 조용히 하여 아뢰었다. 자, 굉장히 어때요? 성격이 차분하고 엄숙한 태도죠. 간접제 시절 이런 대사를 통해서 인물의 어떤 성격이나 태도를 읽을 수가 있잖아요. 의연한 선비의 어떤 충신의 의연한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미 문목으로 물으시니 바로 아뢰겠습니다. 상이 말하였다. 임금이죠. 네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냐. 부도하다. 도리 어긋나고 무도함을 저질렀느냐. 이면 네가 어찌 임금이 한 말을 허망하다, 거짓되고 망령되다고 하느냐 하면서 임금은 이제 박태보가 임금 자신을 무시한다는 그런 부도덕한 태도를 보였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태보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이 어찌 임금을 업신 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은 내전께서 중전께서 비록 언어에 과실이 있지만 그걸 드러내서 큰 죄를 주심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변호하는 겁니다. 인현왕후에 대해서 한간에 민간에 처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치우쳐서 한쪽에 이제 편애를 한다는 얘기죠. 집안 다스리기를 잘못하여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비일비재하다. 이거 한자성어. 이제 전하께서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후궁은 이제 첩인데요. 장희빈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희빈. 혹 그러실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이 어찌 감히 왕의 말을 허망하다고 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말은 아니에요.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우리 박태보의 항변하는 말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실제로 일어난 부정한 일을 상대방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걱정을 지금 표하는 장면이고요. 한간에 실제로 일어난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일을 언급했죠.
그래서 그런 부정한 일을 임금도 저지를 수도 있다라는 근심과 걱정을 지금 표현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박태보의 충간이고요. 직언, 간언, 조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사회적 도리에 의거한 거죠. 상대방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이 오해다, 임금님의 생각이 오해다라는 것을 밝히는 장면이고요. 또 네 번째, 사회 제도가 가진 이 논리적 모순을 지적해서 뭐 보완책을 제시했다. 이런 것은 이제 너무 엇나가는 겁니다. 자, 박태보는 이제 중궁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 그래서 임금을 위해 중궁을 보호해야 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잘못됐습니다. 박태보는 중궁에도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과실은 있다고 그랬죠. 큰 과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후궁에 빠져 중전을 폐하라는 임금을 비판하는 의도도 이제 엿보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잘 하시고요. 이렇게 문목에 대한 대답을 두어 가지 했는데 박태보 공이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얼굴빛 안색이라고 하는데 상이 이제 더욱 격분을 합니다. 진노를 한다 그래요. 죄인을 어자에 가까이, 왕자입니다. 왕자 가까이 오게 하고는 크게 소리쳐 이제 하교를 합니다.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응? 내가 첩을 총애하다가 장희빈이에요. 그리고 총애라는 건 귀여워하고 사랑해 준다는 거예요. 남달 특별히 참소라는 것은 이제 남에게 해치려고 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 사람에게 일러 바치는 건데 참소를 믿어서 죄 없는 내전을 패한다 이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패한다는 것은 내친다는 겁니다. 지위에서 몰아내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임금이에요. 죄 없는 자를 고발한 무고하게 이광환 같은 사람. 이광환은 이제 무신인데요. 허견의 모욕을 이제 고변해서 서인이 남인을 축출하는 경신환국이라고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결정적 계기를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이광환이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임금이 또 말을 합니다. 조그만 놈이 전에도 나를 예전 과거에도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던 놈이 굉장히 못마땅하게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놈 아니냐? 내가 너를 깊이 미워하였으나 특별히 분노를 참아 네 머리를 베지 않았더니 오늘 또 네가 나를 욕보이는구나 하면서 굉장히 노발대발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간특한 간사하고 악독한 이 음흉한 부인을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게 그렇죠? 방자라는 것은요 방약 무인이라는 말이고요.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뜻입니다. 흉한 반역을 저지르냐라고 하면서 엄청난 그 진노를 지금 표현했네요. 그래서 박태부는 벼슬길에 올라서 처음으로 임금의 때에도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또 간특한 부인을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에서 사대부들의 혼돈의 시기에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임금의 입장에서 이제 박태부가 임금의 잘못에 문제를 제기한 거죠. 그걸 두고 이제 말하는 장면이고요. 신하가 지금 소신을 다해서 충간한 일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대부들의 어떻습니까?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과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모습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는 X예요. 요거는 O고 이건 X. 잘못 말했습니다. 여기는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태보 공이 아래였다. 군신과 부자는 의가 똑같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임금과 어버이가 비록 같지 않습니다만 충가요는 다름이 없어요. 아비가 만일 어비를 내치면 자식된 자로서 간하겠습니까? 간언한다. 잘못을 고치도록 말하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죠. 순순히 듣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전하께서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인현 왕후를 이제 폐하는 얘기를 합니다. 중궁 왕비께서 장차 기울어지게 되니 신하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 전하를 배반하고 중궁을 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중궁을 위한 것이 곧 전하를 위한 길이에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소와 이 직관을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지금 제시한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박태부의 말하기에 대해서. 자신이 이제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걸 밝히는 거고요. 가족의 윤리의 바탕을 둔 유교 도덕, 임금과 신하 사이에도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임금의 생각이 오해다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임금을 배반하고 중궁을 이해한다는 것은 오해다. 그리고 이제 앞에 B와 C 부분이 나와 있죠. 그 부분에서 모두 가정 안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임금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린 겁니다. 그래서 B에서는 가정의 도를 언급했고 또 군신과 부자는 의가 똑같고
부모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식이 해야 할 도리를 말하는 겁니다. 시에서는요. 그래서 결국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말하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말하기 방식이에요. 네 번째,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 주인공 박태부가 충신으로서의 임금의 불의한 행위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임금의 행위가 불의하다. 그래서 신하로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얘기죠. 또 본인에게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임금에게 맞서는 장면이죠. 자, 다섯 번째, 신하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가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주인공이 충신인 진정한 도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인공의 행위를 통해서 진정한 도리, 이게 어떤지를 제시한 거고요. 죽을 각오로 충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가 임금을 위한 것임을 주장하는 충신의 모습이 담겨 있고, 또 공문장에서 숙종이 상소를 작성한 배경을 추궁하자 박태보는 이제 당당하게 말하는 그런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왕이 말하기를 이러한 독한 물건은, 자, 박태보죠. 바로 배워도 안 될 것이 없다. 원정을 받지 않을 것이니 바로 엄벌을 내려라. 그러니까 원정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임금은 자신의 과실을 수긍하고 있었기에 박태부의 원정을 받을 생각이 없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임금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조차 받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이 분노하는 걸 진노라고 합니다. 진노. 그리고 분노, 의용, 뭐 이러한 상태에 지금 있는 겁니다. 하니 우의정이 나섭니다. 김덕원인데요. 실존 인물이에요. 예조판서도 역임한 사람인데, 원정을 받지 않고 때리기를 먼저 하면 나중에 패단이 크다. 해악과 병폐가 나중에 생기는 전례가 생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임금이 처분이 과하다. 그러니까 진술을 듣고 처분해야 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이걸 어긋나면 나중에 병폐가 생길 것을 지금 우려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판례가 돼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쁜, 그렇죠? 전례가 될까 이제 우려하는 장면이고요. 임금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이런 흉물, 자, 흉물, 독한 물건, 전부 박태보에 대한 어떤 비난, 그렇죠? 엄청나게 좀 화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말을 통해서도 문초하여 조사해서 캐물어서 진술받기를 어찌 기다리겠느냐. 어서 엄하게 형벌을 가하라. 그렇거든요. 멈추지 않는 이 신하의 충간을 수용하지 못하고 진노하는 임금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신하에게 흉물이라고 비난까지 하면서 진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자로 분기탱천이라고 합니다. 또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처벌을 내리죠. 이런 걸로 봐서 실제 이 숙종 임금께서는요, 분노 조절 장애자가 있는 게 아닌가 추측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자, 하고 판의금 부사. 자, 아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 부분. 판의금 부사가 어디에 있어요? 당상관 4인 중에 첫 번째, 그렇죠? 바로 첫 번째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으뜸벼슬, 의금부의 최고의 으뜸벼슬이죠. 품계는 종일품입니다. 이제 불러서 직접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실제 이제 박태보는요, 매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혹독한 압슬 아시죠? 유리라든가 이런 거를 무릎에 올려놓고 밟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졸들이 낙형, 몸을 이제 인두 같은 걸로 이제 지지는 그런 고문을 당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고문을 혹독하게 당해서 어떻습니까? 진도로 가기 도중에 죽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자, 핵심 정리로 가시겠습니다. 역사 소설이고 풍간 소설입니다. 그리고 사실적, 현실적, 구체적, 비판적이고 죽기까지 충간을 아끼지 않은 선비의 드높은 지조와 삶을 제시했고요. 조선 숙종 시대 한양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서술상 특징으로 가시겠습니다. 실제 역사적 인물이 나왔죠. 사건을 소재로 해서 형상화했고요. 박태보를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내력이 나왔어요. 전의 형식처럼 좀 서술이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사대부 계층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이제 지어진 거고요. 이 박태보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머문 게 아닙니다. 집단을 대표하는 겁니다. 집단. 이 사회적 인물로 이상화된 인물이에요. 또 임금의 불의한 행위에서 이제 맞섰습니다. 충간을 멈추지 않고 임금의 어떤 진노 앞에서도 당당한 또 충신의 도리를 밝힌 인물입니다. 조선 왕조 국가사적과 자료를 보관하고 관리했던 기관인 장서각에 이제 소장되어 있고요. 박칼림전이라는 필사본으로도 정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제 숙종의 친국, 직접 이제 친국을 하는 장면이고요. 박태보가 소신을 굽히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직간을 서슴지 않는 장면이 지금 제시된 거고, 또 실존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소설의 성격을 다분하게 지니고 있고, 작품의 사건들은 여러 책에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박태보의 사적을 정사적인 입장에서
실기처럼 서술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대화가 많죠. 대화를 통해서 인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 특히 그 임금과 박태보의 갈등, 이 대화가 주된 갈등 요소입니다. 또 서술자가 이제 개입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박태보의 언행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죠.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 부분 꼭 정리하시고요. 또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묘사도 하면서 인물의 성격을 간접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분한 성격, 이런 장면들, 의연함 이런 거. 자, 주인공이 이동하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사건이 긴박감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박태보가 그 몸은 밖에서 또 국문장 밖으로 또 국문장 안으로 이렇게 이동하죠. 장소의 이동에 따라서 임금과의 갈등으로 인한 사건의 긴박감이 점점 시간에 따라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에 따라 이제 전개되는 것이지 역순행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전체 줄거리도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생동감이 있으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나중에 임금이 반성해서 충신의 가문으로 칭찬한 한편 서원까지 배양하는 그런 것을 허락할 정도로 임금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반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그 역사적으로도 관계 깊은 충신 박태보 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았거든요. 여러분께서도 필요한 부분을 뭐 발췌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한번 전체를 공부하셔도 좋고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준비를 하셔서 내신이라든가 수능 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